그래서 이제 클레임에 대해서요. 클레임 사유가 발생해서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제기 방법에 대해서 당사자가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임 당사자를 먼저 확정해야 되고요. 그래서 클레임 사유가 발생되면 우선 누구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클레임 당사자는 계약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외로 계약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가 있을 수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운송인이라든지 운송주선인, 그죠? 뭐 포워드 등 창고업자 뭐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럴 경우가 이제 제3자에게 청구하는 경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레임의 당사자를 먼저 확정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클레임의 통지죠. 클레임을 제기할 때는 먼저 가장 빠른 방법으로 신속하게 클레임이 발생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즉시 서면에 의한 정식의 클레임을 제기한 서면 클레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클레임 통지는 모든 정빙 자료를 갖추기 전에 먼저 클레임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클레임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클레임 정빙 자료를 모두 준비한다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그러면 클레임에 대한 현실감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클레임 보통 계약서에 보면 클레임이 발생하면은 뭐 보름 이내에 제기하기로 한다는 등의 조건들이 있죠. 왜냐하면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클레임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좀 어떤 불안정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클레임은 발생한 즉시 우선 통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빙 자료를 갖추어서 그것을 정빙하는 것은 이제 또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클레임의 청구를 보면요. 클레임 제기 내용을 유가원칙에 따라 작성하죠. 그죠? 유가원칙. 그 다음에 양 당사자 간의 거래 사실관계, 분쟁 발생 경위, 그죠? 그 다음에 청구 내용 등을 기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청구 내용 등만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또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레임을 청구할 때는 클레임 당사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상대로 클레임을 청구하는지, 그 다음에 거래 사실관계가 어떠한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그 다음에 분쟁이 왜 발생하게 된 건지, 그래서 그 분쟁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청구하는지 등에 관한 것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출입 관련 클레임의 경우 계약번호, 일자, 품명, 수량, 선적항, 도착항, BL 및 LC 번호 등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LC 번호라는 것은 LC 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 즉 관련 모든 서류에 동일하게 그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동일한 어떤 그 오다라는 거, 동일한 어떤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도 이 LC 번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클레임 청구와 클레임 통지와 당사자 확정 간 이러한 이제 프로세스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클레임을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이제 무효 클레임의 해결 방안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해결 수단은 우리가 agreement가 있죠, 합의가 있고, 화해가 있고요, 그죠? amicable settlement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조정, 그죠? conciliation, 그죠? conciliation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중재 arbitration이 있고, 소송이 litigation,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합의는 agreement, 그죠? 법원이나 중재인 등 제3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당사자 간 입장차가 큰 경우는 합의가 곤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그 합의나 하회, 그죠? 세틀먼트를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러한 것들은 당사자 간에 견해차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달성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conciliation, 조정이 있죠. 조정은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하여 조정안을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서, 그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대해서 당사자가 합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정안에 대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력은 구속력이 없겠죠. 그 다음에 합의하면 계약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래서 계약적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과 다른 중재입니다. 중재는 이제 우리가 arbitratio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임하여 중재인이 중재 판정합니다. 중재인의 중재 판정은 그것은 crucial, 최종적이고 법원의 판단과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아까 조정하고 틀린 점을, 이런 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조정은 합의하면은 계약적 효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는 거죠. 당연한 거겠죠. 그죠? conciliation은. 그 다음에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선임하여 조정인이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당사자가 합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 서로가 알아서 중재인을 선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중재인을, 이 중재도 무역에서의 중재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중재기관을 잘 선정해야 되죠. 우리가 상품 교육을 하는데 지적재산권에 관련되어 중재하는 사람을 중재인으로 세워놓으면 적절한 중재가 좀 되기가 힘들 수가 있겠죠. 그죠? 모든 중재도 나름대로 뭐가 있기 때문이죠? 전공이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 중재는 최종적이고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죠? 당사자를 구속한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죠? 자, 계약서에서 중재 합의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 대부분 두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하다, dismiss한다, 각하한다. 자, 그죠? 그거를 딱 소송을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각하한다. 즉 요청을 거부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각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죠? 각하한다. 자, 그래서 그래서 중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되어 있을 때는 우선 중재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죠?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 우선 중재가 선행돼야 되고, 중재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중재라는 용어가 있으면 바로 법원에 가서 판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법원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다가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법원은
이 소송 제기를 각하한다, 디스미스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디스미스한다. 그 부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원에 그 다음에 이제 litigation이 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송에 대한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대해 관할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각하합니다. 디스미스합니다. 관할권이란 것은 이 소송을 할 수 있는 권한.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내에서의 어떤 그 분쟁인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속지주의 해가지고 속지주의를 채택해서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 그죠? 거기에 대해서 판결을, 그죠? 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다른 나라에 가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이제 관할권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법원은 그 소송을 각하한다, 그죠? 각하한다. 권한이 없다 이거죠. 따라서 재판권이 있는 법원의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재판 관할권 합의가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재판 관할권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어디서 하자라고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을 당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재판을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재판 관할권, 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죠? 그걸 영어로는 jurisdiction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소송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이야기합니다. 재판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국제재판 관할권이란 것은 국제 분쟁에서 어느 국가의 재판기관이 재판 관할권을, 즉 재판할 수 있는 권리를 재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 분쟁 사건에서의 소장을 받은 법원은, 소장이라는 것은 이제 상대방에서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이제 신청서를 우리가 소장이라 하죠. 자, 국제 분쟁 사건에서 소장을 받은 법원은 우선 해당 법원이 재판 관할권, 즉 jurisdiction이 있는지를 결정해서 재판 관할권이 없는 경우 소를 각하합니다. 그죠? 그래서 법원은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재판 관할을 가서, 국내법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법, 그죠? 그 다음에 국제협약에 따라 정해놓은 재판 관할권이 있겠죠. 그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각국의 국내법이 동일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재판 관할권이 충돌 내지는 재판 관할권의 공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죠. 누가 재판 관할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앞전에도 얘기했죠. 소송에서는 이 재판 관할권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뭐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그럼 이것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죠. 나라마다 틀리고 또 상방이 다르게 주장하면은 또 그거를 갖다가 또 다른 재판으로서 재판 관할권을 확정하는 또 재판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 관할의 의의를 한번 봅니다. 재판 관할권
합의가 있는 경우죠. 계약서나 이런 데서. 그래서 국제계약에서 당사자는 그래서 합의관이라 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국제계약에서 담당자는 합의로 재판 관할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서에는 재판 관할권을 계약서에 재판 관할권을 명시하는 경우에 이는 합의 관할에 해당됩니다. 그죠? 자, 한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피고란 것은 이제 재판을 당하는 쪽을 피고라 하죠. 피고가 원고가 제소한 법원에서 원고가 그 소장을 넣은 법원을 원고가 제소한 법원이라 하겠죠. 자신을 방어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응소관할이라 한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래는 재판은 피고가 있는 곳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당하는 입장인데 이 당하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계획적으로 또 뭐냐면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서울에 사는 사람이 제주도 사는 사람에게 재판을 걸었어요. 근데 이거를 서울에 있는 법원에다 걸었다 합시다. 그럼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매번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그 비용이나 물론 시간, 지금은 이제 교통수단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자기가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냥 시간 맞추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래서 뭡니까 그 기후가 좋지 않아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든가 배가 출항을 하지 못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그런 경우까지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그거를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부대적인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도 뭐 법률적으로 좀 이렇게 아는 사람, 그죠? 그런데 이제 막상 또 당일날 기상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뭡니까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사유서도 낼 수 없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이제 불합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칙은 피고의 관할지, 즉 피고의 주소지로 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전에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원고는 이제 재판을 건 사람을 우리가 원고로 하죠. 서울에서 원고가 여러 가지 이제 뭐 그것도 저 사람 저 제주도에 살고 또는 저 사람 저 오지에 사는데 서울에서 이제 내가 사는 곳에서 재판을 소장을 넣으면 어쨌든 간에 법원은 소장을 받은 곳에서 일단 소장을 받은 것도 원고가 있는 것도 관할지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피고가 관할지를 이전해 달라고 하면은 피고의 관할지를 우선해서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피고가 이제 원고와 제소에서 자신을 방어하겠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응소 관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응소 관할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인들이 다 서울에 있을 경우에, 그죠? 예를 들어서 나는 제주도에 살지만 이 재판에서 필요로 하고 나의 나한테 유리한 부분을 정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주도가 아니고 서울에 있다면은 차라리 서울서 내가 조금 힘들어서 갈 수는 있죠. 가면 되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중요한 정인을 부를 때 이 정인들이 제주도까지 오려면 안 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좀 틀립니다만 민사재판은 정인들이 안 한다고 해서 강제로 이렇게 데리고 올 그럴 법원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그거는 이제 좀 강제적으로 와야 되고 그죠? 중요한 정인 같으면 안 오면 또 구인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민사재판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 민사재판이죠. 무역에서 이런 경우는 이게 만약에 올 사람이 와주고는 싶은데 여러 가지 뭐 지리적인 사정, 시간, 경비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후등에 해가지고 만약에 안 왔다 합시다. 못 왔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걸 뭐 변호인이 가서 뭐 그거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응소관할, 즉 우리 직접 가서 재판하는 게 낫겠다. 그래, 그거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피고 내가 사는 곳은 아니지만 원고가 해놓은데 여러 가지 나한테 유리한 점이 있겠다 하면 가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할 경우에는 합의 관할이 된다. 그 합의 행거로 본다. 이렇게 응소관할을 했을 때는 내가 가서 하겠다.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원고가 재판을 건 곳, 즉 소장을 접수한 곳에서 만약에 재판을 거기에서 하겠다 하면 이건 이제 합의 관할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합의 관할이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인정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따릅니다. 그죠? 계약서에 재판 관할권을 정한 경우에도 재판 관할권 인정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 협약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제 협약에 따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피고가 법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그 법원의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죠?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대부분 잘 모르니까 재판을 어디서 한다고 하면 보통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나라마다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피고가 요구하면은 법원이 피고 주소지로 관할권을 줍니다. 그러면 피고 주소지에서, 왜냐하면 피고가 결국은 약자거든요. 재판을 당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그거를 피고 원고의 주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원고가 재판을 제기했다 해서 피고가 거기에 피해를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이러한 방어권적인 측면에서도 피고가 자기의 주거에서 가까운 곳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면에서도 좋죠.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재판이 열리고 하면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충분한 방어가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비면이나 여러 면에서도 경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그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고가 원래 이제 있는 곳에서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의가 된 것은 이제 합의 관할이라 하고, 미리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재판을 어디서 할 거다. 재판은 갑의 어떤 주소지에서 한다라든지, 뭐 을의 주소지에서 한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사전에 정해놓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런데 나타났을 때는 이것은 재판 관할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재판 관할권은 합의가 없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죠? 그래서 재판 관할권에 대해서 합의가 없다. 계약서에 아무것도 없다. 재판을 어디 할 것인지, 또는 국제협약 또는 국제조약과 국내법에 따라서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안 해놓으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또 각국마다 이 법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재판 관할권을 확정하는 그 자체부터가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상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에 어떤 사항들을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설정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하죠. 뒤에 분쟁이 벌어졌을 때 그 분쟁을 아주 조속하고, 그죠? 그 다음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면 무역간에 일단 돈이 잠겨버리잖아요.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럼 그 동안에
금융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고, 또 판 사람도 그렇고 산 사람도 그렇고, 판 사람 팔 사람대로 어떤 금융적인 면에서 압박을 당하게 되겠죠. 돈의 회전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도 무조건 그 피해를 판 사람만, 돈을 못 받은 사람이 판 사람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을 산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원료로 해서 또 완성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죠. 완성품을 만들지 못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크겠죠. 그죠? 크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쌍방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고하게, 그죠? 확고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재판 관할권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 여부 또는 국제협약 또는 국제조약에 따라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에 대해서 피고의 주소지를 이렇게 하면 되죠. 대해서 이렇게 할 것 없이 관할권 인정하고 그 외 의무이행지, 그 다음 불법행위지. 불법행위지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의무이행지, 그죠? 의무를 이행하는 곳, 피고의 재산 소재지, 뭐 이거는 이제 부동산 같은 거, 그죠? 이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갖는다. 그거는 이제 가까이 다 틀립니다. 알겠죠?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소유권 무효 확인이라든지 이런 거 한다면은 그 부동산이 있는 주소지, 부동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지가 됩니다. 두 사람이 주소지가 아니고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가 아니고, 그건 각각 이제 개별의 사안마다 관할권이 틀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역에 있어서의 관할은 결국은 당사자들, 그다음 그 당사자 중에서 피고, 그죠? 피고의 어떤 주소지를 관할권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관할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피고는 자신의 주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그죠? 그죠? 이를 민사소송법에서는 보통 재판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피고의 주소지를 재판 관할권의 기초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 그렇죠? 외국 법원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것보다 편리하다는 전제하에서 피고를 소송 절차적인 면에서 보호하기, 이거는 국제법만 아니라 국내법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부산하고 서울인데 자기가 부산에 살면은 집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호사 구하기도 쉽고, 그쵸? 그 다음에 그 변호사에 대한 정보도 주변에서 다 또 확보하기 좋죠. 근데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 전혀 연구도 없고 가본 적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될지, 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또 뭐 재판을 받으러 가도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잘 모르니까 필요한 서류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시간이 쫓겨서 내려와야 될 이럴 경우가 생기면은 제대로 그죠? 방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고가, 즉 원고는 어차피 자기가 원해서 재판을 건 사람이고 피고는 재판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피고가 일단 최대한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그에 대한 피해는 결국은 피고가 받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피고가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방어권적인 측면에서 피고를 고려해서 소송법에서는 피고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재판의 관할지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소송을 걸어왔다, 그거 하면은 그 소송을 걸었을 때 법원이 내가 사는 곳이 아니다 라고 생각되면 그 법원을 소송 관할지를 이전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재판 내용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보면은,
재판이 뭐 이렇게 비밀 재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알아가지고, 재판장에 가면은,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죠. 이게 무슨 재판이고, 저 사람이 무슨 이유로 해서 재판을 받는지, 그죠?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한 보호는 아직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방청까지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어떤 개인적 신상에 대한, 왜냐면 이제 그것도 무죄 추중인데, 보통의 경우에 뭐 재판이 열렸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거의 무죄 추중이 아니라 유죄 추중으로 보는 게 정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다가 뭐 내용도 안 보고, 저 사람 뭐 이렇게 풍문이 돌 수도 있고, 자, 그런 경우가 이제 많죠. 자, 그럴 경우에는 차라리 응소관을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곳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보호가 되겠죠. 그죠?